오늘은 바로 막스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이룬 큰 흐름, 막스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스가 세상을 떠난 지 한 세기 반이 되도록 막스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사실은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막스는 인간의 본성이 자유로 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제도가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이제 알고 거기에 평생 동안 헌신을 했습니다. 막스는 그러면은 이 억압적인 제도에 대항해서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했을까? 혁명 이외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당대의 프랑스 혁명과 1848년 혁명이라는 두 번의 혁명을 직접 겪으면서 자기는 이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막스는 자신이 사회혁명과 관련된 이 내용을 담는 바로 자본 안에서 자기가 했던 작업은 이론적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고 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막스는 인간의 본성인 자유가 회복된 자유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 옮길 수 있는 변혁의 과정과 방법은 노동일의 단축을 통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방식에 따라서 움직여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막스가 공부했던 바로 그 베를린 대학의 훔볼트 대학이죠.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왔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해 놓은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막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2인터내셔널의 결성에서 막스주의는 드디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막스를 추종하던 소수 계드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일의 단축을 노동운동의 역사와 결부시켜서 1890년 5월 1일 8시간 노동일을 내건 세계적인 규모의 총파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파업은 성공리에 끝나게 됨으로써 이때 막스주의는 이제 드디어 실천과 노동일의 단축을 실천하는 파업과 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막스주의는 이제 실천을 향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것은 아나키즘 논쟁이었습니다. 이 아나키즘은 일체의 제도권 내에서의 모든 투쟁, 거기다가 임금교섭 투쟁까지도 전부 부르주아와의 타협이라고 간주를 하고 이런 모든 활동을 거부하는 것이었는데 대중적 실천을 위해서는 임금교섭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의회주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제2인터내셔널 내에서 승인이 되면서 막스주의는 실천을 향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생한 것은 1895년 프랑스에서 나타난 드레피스 사건이었습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은 프랑스 전체 국민 전체에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국민 전체가 분열이 되면서 이것이 프랑스의 공화정의 위기로까지 고조하게 되자 1899년 당시 프랑스의 사회주의자였던 밀레랑을 입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밀레랑이 요청을 받았던 그 부르주아 내각 안에 파리 꽃면 전사들을 학살했던 갈리페가 거기에 내각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리 꽃면의 학살의 주범과 함께 정부 내각에 들어가는 것이 사회주의자가 맞느냐 이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된 것이죠. 실천의 강화를 위해서 그런 이론 이념적인 문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묵과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실천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의견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론적 정당성의 범위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한계 내에서만 실천이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충돌이 된 겁니다. 1900년 파리 대회에서 상충되던 이 문제를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둘 모두를 승인해버리는 방향으로 얼버무리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론과 실천이 만나게 되는 이 긴장과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은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둘러싼 이제 논쟁에서 제2인터내셔널 자체가 아예 와해되고 분열이 되는 사태로 이제 끝장이 나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막스주의를 표방하던 노동운동이, 그래서 막스주의가 권력을 직접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다가서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천의 이제 두 번째 계기가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 노동운동이었어요. 당시 유럽에서 이제 가장 앞서 있었던 독일 노동운동은 1890년 선거에서 득표율 1위를 얻게 됩니다. 득표율은 1위였지만 의석수는 1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 3인당이 득표율에서 의석수에 있어서 밀린 지역은 적은 인구로서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던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대대적인 선동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농촌 지역의 농민들이 당면하고 있던 농촌의 어려움과 관련된 정책이 거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3인당은 노동자 정당이었고 자본과 임노동의 모순에만 초점을 맞춘 정당이어서 정강정책 전체가 농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1895년까지 농업 강령을 이제 제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도시 노동자들과의 차이점은 농민들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농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산가 그룹이고 봉건적 생산 양식의 일종의 잔여물이에요. 엥겔스가 이 내용을 보고서는 이 농업 강령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인 것이다라는 언급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해서 제기하게 되는 것이 유명한 바로 수정주의 논쟁입니다. 베른슈타인이 이 얘기는 당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격렬한 논쟁의 결과 막스주의의 수정은, 이론의 수정은 이론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면서 막스주의 이론을 실천에 맞게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의 자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실천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천가는 실천가대로 실천을, 그리고 이론가는 이론가대로 당 뒤에 남아있는 이론과 실천이 구체적인 당 내부 세력의 분할로 이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분열은 그대로 독일 노동운동의 괴멸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권력의 획득을 위한 실천이 아니라 실제 권력을 잡게 되는 사건이 두 군데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러시아였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매우 무능해서 10월 달에 볼셰비키가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어요. 당시에 러시아는 아직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되고 농촌에 기반을 둔 사회혁명당이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프롤레타리아는 아직 매우 미성숙했었고 산업화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볼셰비키는 1918년 1월 5일 날 재헌의회를 소집을 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 1월 6일 날 재헌의회를 해산을 하고 재헌의회가 가지고 있던 위임받았던 그 권력을 소비에트로 모두 옮기게 되면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독재체제로 러시아는 돌아가고 맙니다. 이 소비에트 독재체제를 막스주의 이론 안에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레닌이 찾아내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입니다. 볼셰비키는 이때부터 자신들의 정책 정강을 막스주의라고 하지 않고 막스 레닌주의, 막스 레닌 스탈린주의라고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칼 카우스키가 1918년 막스주의 이론가로서의 의무를 내세우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책을 찍어내게 됩니다. 막스주의 이론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생산력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따라서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보다 높은 생산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볼셰비키들이 건설하려고 하던 소비에트 사회는 막스주의 이론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볼셰비키들에게는 자신들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진정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제 투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에서 제기된 얘기는 결국 볼셰비키 정권이 내진에서 승리하면서 살아남게 되면서 이 논쟁은 그 자체로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독일에서 똑같은 사례를 또 만들어냅니다. 1918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바로 다음 해에 독일에서 혁명이 발발합니다. 공화정을 수립하기 위한 제헌의회 선거가 독일에서도 이제 치러진 것입니다. 다수 3인당, 잔류파, 3인당 잔류파가 다수가 38%를 득표를 했고 떨어져 나간 이론가 그룹 독립 3인당이 8%를 이제 획득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다수 3인당은 부르주아 정당과 대연정을 수립을 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막스주의 이론이 사라진 막스주의 정당, 다수 3인당은 대중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조직 자체가 근본적으로 괴멸되는 아주 비참한 상태를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소련과 독일 모두에서 막스주의 이론은 실천과 원만하게 결합한 성공적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한 것이죠. 이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전후 체제에서 두 개의 특이한 말하자면 변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는 서방의 막스주의, 또 하나는 제3세기의 이제 막스주의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서방의 막스주의는 실천이 이제 스스로 이론을 버렸으니까 버려진 이론은 이제 가 있을 데가 없는 것이죠. 대학 강의실과 연구실에만 입지가 제한이 되었고 소련과의 차별성, 이 두 가지가 살아남은 이론가들에게 제일 자기들의 존재, 이제 정당성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네오 막스주의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철학이나 이쪽으로 이제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범주로만 이제 연구를 주로 집중을 시켜서 소외라든가 미학이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론적 성과를 내긴 하죠. 한편 서방 진영의 이런 막스주의 외에 제3세계의 막스주의도 있습니다. 식민지 해방투쟁을 하던 이 식민지 세력들이 냉전 체제 하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반제국주의 해방투쟁으로 이제 막스주의와 결합하게 되는 이 조건이죠. 자본주의 모순이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 즉 제국주의적 침탈이라고 하는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어서 본래적인 막스주의 진영에 내에 있던 논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하는 형태의 막스주의 이론과는 좀 다른 형태의 이론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막스주의는 사실상 역사의 무대에서 적어도 여러 차례 등판을 하긴 했으나 실천과 결합해야 될 자신의 숙명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막스주의는 끝났느냐? 정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2008년 공황 이후에 다시 우리 모두에게 환기시키는 문제이긴 하죠. 여전히 도전의 과제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단지 하나의 힌트가 있다 그러면 막스는 궁극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생산관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생산관계는 결국 한 사회에서 생산된 경제적인 부를 사람들 사이에 배분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에서 막스가 지향했던 원칙은 매우 뚜렷합니다. 보다 많은, 보다 충실한 민주주의입니다.